안녕하세요. 저는 싱글맘으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9살 김진아라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서준이는 이제 막 두 돌이 지났고요. 지금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오늘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인간들한테 복수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재혼이에요. 전 남편은 결혼 4년 차에 외도를 했어요. 다행히 증거가 확실해서 재산 분할과 합의금 느낌의 위자료를 합쳐 약 4억 정도 받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직장에서 잘리기는 싫었던지 이혼할 때 소문을 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꽤 돈을 많이 줬어요. 그 후로 한동안 결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한번 크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연애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이혼 1년 뒤인 34살 되던 해 봄, 회사 동료의 강력한 권유로 반강제로 나간 소개팅에서 지금의 전 남편을 만났어요. 이상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인상이 순하고 말투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진아 씨, 전 과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진아 씨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후로 매일 퇴근길에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와주고 주말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죽을 끓여다 주기도 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저한테 잘해줬고 저도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처음엔 정말 괜찮았어요.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네. 이제 우리 상훈이가 잘해줄 거야. 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이라고 여겨. 시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에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히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참 인자해 보였습니다. 아이, 재혼이면 어때? 우리 아들 좋아해주면 됐지. 요즘 세상에 초혼이고 재혼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시아버지도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경계를 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결국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에 골이 냈고 주변에서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빨랐죠.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걸요.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첫 결혼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남편네 집안은 작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반찬류랑 밑반찬을 만들어서 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이었어요. 연매출 2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고 직원도 열댓 명 정도 있는 규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장이고 남편은 전무로 일하면서 영업이랑 거래처 관리를 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살림하시면서 가끔 공장 일을 도와주시고요. 저도 가끔 격리로 도왔었어요. 시누이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살림을 거덜냈다고 들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저한테 참 잘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반찬을 한가득 싸주셨고 용돈도 챙겨주시고 예쁜 옷 사라고 쇼핑도 같이 가셨어요.
새언니, 저희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언니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 친언니가 없어서 항상 언니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신우이도 처음엔 이렇게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느낌만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시니까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진아야, 너 시간 있니?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시더니 뭐 커피 드릴까요? 아니, 커피는 됐고 좀 앉아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더니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셨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됐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 공장 상황이 좀 안 좋아. 거래처에서 대금을 안 줘서 자금이 많이 막혔거든. 아, 그러세요?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진아야, 너 혹시 돈 좀 있니?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돈이요? 얼마나요? 응, 그 급한 불만 끄면 되거든. 거래처 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어. 한 3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이자 넉넉히 쳐서 꼭 갚을게. 3억이요. 3억이면 제가 이혼하고 받은 돈에서 생활비 쓰고 남은 거의 전부였어요. 노후 자금으로 묵혀두려고 했던 돈인데 시어머니가 그걸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3억이면 제 전 재산인데 저도 앞으로 살아야 해서. 알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우리가 남이야? 상훈이 결혼 전에 사업 키워놓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다 허사되는 거야. 그때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아이, 진아한테 회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중이야. 아, 그거? 여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나중에 다 갚을 거니까 걱정 마라. 나도 당신 친정에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거야.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차용증은 꼭 쓰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3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차용증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금액이니까 나중에 서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온화하던 얼굴이 싸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차용증?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내가 네 돈 떼먹을 것 같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됐어. 못 믿으면 안 빌려줘도 돼. 아니, 가족이 이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떡해? 시어머니가 서운한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려고 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 여보, 엄마가 얼마나 급하면 이러시겠어. 제발 도와줘. 나중에 내가 책임질게, 응? 나 믿지? 내가 꼭 갚을게. 너무 섭섭하게 굴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저는 결국 차용증 없이 3억을 빌려줬어요.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압박적이라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무엇보다 남편을 믿었거든요. 다만 그때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 녹화를 해뒀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운 게 있다면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다는 거였거든요. 이자 넉넉히 쳐서 갚을게 라고 한 시어머니 말이 그 영상에 다 녹화돼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죠. 돈을 빌려준 후로 한동안은 시댁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시고 시댁에 가면 없던 대접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돈을 갚는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얘기 꺼내기가 좀 그래서 기다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친정 엄마네도 좀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 돈 언제쯤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좀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뭐? 지금 나한테 돈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빌려드린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언제쯤 갚으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돈 얘기를 해. 그 돈 덕분에 회사 살린 거 알잖아. 네 남편 월급 나오는 것도 다 그 덕이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정이 없어. 가족한테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고 안달이 났으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빌려준 건데 이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태도가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에이, 엄마가 좀 그러셔. 화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좀 참아. 나중에 갚으실 거야. 1년이 넘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한 푼도 못 받았잖아. 사업이 아직 완전히 안정 안 됐잖아. 좀만 더 기다려.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그렇게만 말하고 실제로 해결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시누이한테도 돈이 줄줄 빠져나갔어요. 시누이는 이혼하고 친정에 기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일은 안 하면서 명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새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혼하고 나니까 살 의욕이 없어서 매일 울기만 해. 아가씨 힘내요. 저도 이혼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처음엔 그냥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위로해줬어요. 저도 이혼의 아픔을 겪어봤으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저 가방 너무 예쁘다. 저런 거 하나 있으면 힘이 날 것 같은데. 새언니 좋겠다, 돈 많아서. 새언니, 나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는데 좀만 도와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이라도 하면 표독한 표정으로 쏘아붙이기도 했죠. 새언니,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아? 솔직히 우리 오빠 새언니 아니었으면 더 좋은 집 갈 수 있었어. 재혼이란 말을 들먹이면서 저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야금야금 돈을 뜯어갔어요. 명품백, 용돈, 카드값 대납, 심지어 해외여행 경비까지. 3년 동안 시누이한테 빠져나간 돈만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 집안 전체가 무엇을 노렸었던 건지. 결혼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나이가 37이었고 고령 임신이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받던 날은 정말 기뻤죠.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임신? 전화로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놀랐는지 떨떠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 기쁜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 직접 소식도 알렸어요. 손주 소식이니까 시부모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기뻐하시긴커녕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래?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8주래요.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눈빛을 주고받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 근데 그 애가 진짜 상훈이 애는 맞는 거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지? 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확인하는 거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 어머니, 당연히 남편 아이예요.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유, 알았다, 알았어. 그냥 물어본 거야. 예민하게 굴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가셨고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러 왔는데 축하는커녕 아이 아빠가 누구냐는 소리를 듣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나 오늘 어머님한테 임신했다고 알려드렸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아이가 당신 아이 맞냐고 물어보셨어. 어? 그게 무슨 반응이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뭐야? 당신도 그런 미친 생각하는 거야? 뭐 엄마가 좀 그러셔. 옛날 사람이라 의심이 많으신 거야. 신경 쓰지 마. 남편 표정도 어딘가 석연찮았어요. 왜 이 집안 사람들은 제가 임신했다는데 기뻐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솔직히 더 따지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게 축하 선물이라며 꽃과 귀걸이를 사줬길래 그냥 따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후회가 되더군요.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임신 후로 시댁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잘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게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진아야, 이번 주 일요일에 시댁 와서 김장 도와. 올해 김장량이 많아서 손이 모자라. 어머니, 저 김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배뭉침이 심해서. 뭐 임신이 무슨 병이야? 나는 애 넷 낳고도 김장 다 했어. 임신했다고 손 놓고 있으면 출산하고 나서 회복도 안 돼.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나약한지 몰라? 네, 알겠어요. 결국 저는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 가서 김장을 했습니다. 배추 절이고 속 버무리고 무거운 김치똥 나르고 임신한 몸으로 쪼그려 앉아 몇 시간씩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중간에 배가 뭉쳐서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아팠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배가 너무 뭉쳐서요. 뭐? 벌써? 아니, 시작한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쉬겠다고? 아휴, 젊은 게 체력도 없어. 나 땐 말이야. 그래도 너무 아파서 잠깐 앉았습니다. 배를 감싸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시누이가 다가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언니, 힘든 건 알겠는데 어머니 김장하시는데 혼자 앉아있으면 보기가 좀 그래요. 다들 일하는데 혼자 쉬면 어떡해요. 아가씨, 나 진짜 배가 너무 아파서. 잠깐만요. 에이, 좀 참아요.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이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 시댁에서 인정받지 않겠어요?
새언니 입장 생각하면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좀 노력해야 할 때잖아요. 또 그 말이었어요.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김장을 했습니다. 배가 뭉치고 아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재혼이라는 게 이렇게 멸시받아야 하는 일인가 싶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시댁도 재혼인 건 다 알고 결혼하라고 부추겼는데 너무 서러웠죠. 그런데 며칠 후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어줬는데 시누이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기분 나쁜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나 할 말 있어요.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시누이가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제 앞에 내밀었어요.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제가 어떤 남자와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새언니 맞죠? 이 남자 누구예요? 오빠 아닌 다른 남자 만나면서 임신했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그 남자는 제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작년에 친구 결혼식에 가기 전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차 한잔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해해요. 이 남자는 그냥 대학 동창이에요. 친구 결혼식 가기 전에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차 마신 거예요. 10분도 안 있었어요. 에이, 그걸 누가 믿어요? 사진 보니까 둘이 분위기 되게 좋아 보이던데? 얼굴에 웃음꽃이 폈더라. 오랜만에 본 친구니까 반가워서 웃은 거지. 무슨 이상한 사이예요. 진짜 아무 사이 아니에요. 시누이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럼 뱃속에 있는 아기 진짜 오빠 아이는 맞아요? 이 남자 아이 아니고? 아가씨!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어요. 임신한 여자한테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연히 남편 아이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몰라요. 난 그냥 오빠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뭘 말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오해 만들지 말아요. 시누이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고 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일부러 이간질하려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남편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 산부인과 검진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초음파 보는 날이야. 나 바빠. 회사 일 있어서. 혼자 가. 주말에 아기용품 보러 가자고 했잖아. 유모차랑 카시트 봐야 해. 귀찮아. 인터넷으로 시켜. 요즘 다 배송되잖아.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집에 와도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누이가 뭔가 이상한 말을 남편한테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혹시 아가씨한테 뭔가 들었어? 아니. 나 다른 남자 만났다는 거 완전 오해야. 그 사람 그냥 대학 동창이고 우연히 만나서 차 한잔 마신 게 전부야. 연락처도 없어. 알았어. 믿어줘. 이 아이는 당연히 당신 아이야. 원하면 친자 확인 검사해도 돼. 태아 상태로도 할 수 있대. 제가 먼저 친자 확인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어요. 친자 확인하자니까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됐어.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검사 결과 나오면 더 복잡해지잖아. 복잡해지다니?
당신 아이라니까. 결과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됐다고. 피곤해. 난 좀 자야겠어. 남편은 그 뒤로 더 냉담해졌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제 뱃속의 아이 아빠가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게다가 아무도 친자 확인을 왜 안 하려는 걸까?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검사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오해가 풀리는데. 그렇게 혼자 답답해하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아야, 우리 이번 주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 가족여행이요? 갑자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태국 방콕이야. 6박 7일 일정이야. 수연이랑 우리 부부만 간다. 당분간 시댁에 안 와도 돼서 전화하는 거야.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으니 배려해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여행 가는 날에 남편도 캐리어를 챙기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여보, 어디가? 설마 당신도... 내가 며칠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나 부산에 출장 있어. 이번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아버지 없는 동안 내가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가족여행에 함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기 무서운데 요즘 배도 자주 뭉치고. 뭐가 무서워. 혼자 일주일도 못 있어. 금방 다녀올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버렸어요.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 모습에 저도 살짝 빈정이 상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노트북을 켰는데 남편이 어제 사용하고는 메신저를 연동시켜놨더군요. 남편과 시댁의 행동이 영 이상해서 남편의 메신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메신저에 낯선 여자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여보 하트라고 저장된 연락처였죠. 순간 대화 상대가 저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대화 내용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야, 보고 싶어. 언제 봐?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여행 잊지 않았지? 그럼. 근데 우린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어? 조금만 참아. 돈 다 빼오면 그때 우리 제대로 시작하자. 그 여자 돈 얼마나 있대? 이혼하고 4억 받았다더라. 그중에 3억은 우리 부모님이 받았고 나머지 저축한 거랑 그 여자가 벌어놓은 돈은 내가 뜯어야지. 자기 최고. 근데 임신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그 여자도 바람 폈나? 몰라. 어차피 내 애일 리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럴 리 없으니까. 날짜를 확인해보니 무려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었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나고 있었고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위에 놓인 손이 벌벌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결혼 자체가 사기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잘해주던 것도 다정하던 것도 다 연기였어요. 이게 뭐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배가 뭉치면서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아프거든요. 아픈 와중에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 대화 내용은 전부 캡처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뒀고 노트북에 있던 사진들도 다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거는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충격으로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배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통증이 왔어요. 시간이 갈수록 통증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졌죠. 게다가 아래쪽으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손이 떨리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친정은 제주도라 지금 당장 도울 수 없으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핏줄 품고 있는 며느리인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저 좀 도와줘요. 배가 너무 아프고 피가 나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 날짜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비행기는 타지 않았으니 가족을 위해 와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또 시작이에요? 임신했다고 맨날 쇼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관심 받고 싶으면 다른 방법 찾아요. 이런 식으로 굴지 말고. 왜? 뭐 며느리야? 뭘 아는데?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피까지 난다는데? 시누이가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냅둬라. 전현 딱 봐도 꾀병이다. 우리 바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얼른 전화 끊어. 이제 곧 비행기 탑승 시간이야. 언니, 들었죠? 알아서 병원 잘 가시고 우리는 갑니다. 잠깐만. 전화를 끊으려는 시누이에게 말하려는 순간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목소리였죠. 바로 남편 목소리요. 자기야, 빨리 와. 부모님 벌써 탑승하러 가셔. 그 목소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 남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지금 출장 가는 중이야. 빨리 말해, 시간 없으니까. 나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취소하고 오면 안 돼? 애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 당신 아니잖아.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제가 위험하다고 하면 저를 도우러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소리치더군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애가 태어나봐야 아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지 네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그 아이 아빠인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됐고, 끊어. 나 바빠. 그때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다정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여기에요. 탑승구 이쪽이에요. 빨리 오세요. 우리 며느리 왔니? 상훈이 누구랑 통화 중이니? 그 여자였어요. 남편의 여자친구,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거구나. 임신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여행을 간 거구나. 진짜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나도, 내 뱃속의 아이도. 하지만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배에서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이 오는 게 느껴졌어요. 5분 간격, 3분 간격,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아이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에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핸드폰을 집어들고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저 임신 28주인데 출혈이 있고 진통이 와요. 도와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서 구급차에 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빨리 연락해 주세요. 없어요. 없다뇨? 남편분이나 가족분은요? 문제 생겼다고 전화했는데 다들 여행 가느라 바쁘다네요. 자주 섞인 제 목소리에 의사 선생님이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임신 7개월인 여자가 혼자 응급실에 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셨겠죠.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많이 위험합니다. 조기 진통에 출혈이 심해요. 상황에 따라서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수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사인하면 안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본인 동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연락은 계속 시도해 주세요.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시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병원이야. 뭐? 진아야, 왜? 대체 무슨 일이야? 괜찮어? 친정엄마 목소리에 눈물이 둑이 터진 듯 흘러나왔습니다. 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할지도 몰라. 무서워, 엄마.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그 전에 이서방한테도 전화하고. 이서방 출장, 아니 해외여행 갔어. 엄마뿐이야. 빨리 와, 제발. 수축 억제제를 맞았는데 수축이 잡히지 않았어요. 약을 바꿔서 맞아도 계속 진통이 왔습니다.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기까지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축 억제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안정이 안 되면 아이도 위험해요. 지금 아이를 빼내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아이를 빼려면 제왕절개가 필수고요. 애도 거꾸로 서 있어서 여러모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궁 수축을 억제하려고 약을 맞았지만 결국엔 출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해주세요.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가 되면서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깨어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배에 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환자분, 정신 드세요? 제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세요? 3개예요. 아이는요?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에요. 1.5kg. 미숙아라서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에요. 미숙아 치고는 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니큐에서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친정엄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어요. 진아야, 괜찮아?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어. 엄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왜 연락이 안 됐어? 상훈이는 어딨어? 태국 여행 갔어. 뭐? 그래서 연락 못한 거야? 외국에 있어서? 그래도 연락해서 당장 오도록 해야지. 저는 엄마한테 다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였다는 것, 그 여자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갔다는 것,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며느리라고 부른다는 것, 게다가 해외여행 가기 전에 진통으로 전화했는데도 그대로 여행을 떠난 것까지 말이죠.
엄마는 듣다가 분노와 슬픔으로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이 정신 나간 쓰레기들 같으니 와이프가 며느리가 하혈까지 하는데 그냥 놀러 갔다고? 이 개참놈들을 내가 확... 진정해 엄마. 나도 이렇게 당하고 있을 생각 없어. 차라리 잘 됐지. 그 인간들 없을 때 이혼할 때 쓸 증거물 좀 찾아보려고. 그래. 이놈들 가만히 두지 마. 뭐든. 엄마가 다 도와줄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차분하게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외도, 결혼 사기, 임산부 유기, 보호자 연락 두절 전부 다. 진아야, 이건 거의 범죄 수준인데? 증거 있어? 있어. 남편 카톡 대화 캡처, 사진들, 119 신고 내역. 그날 전화 통화 녹음까지 다 있어. 대박. 네 증거가 완벽하네? 이 정도면 승소 확실해. 그래.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뜯어내고 싶어. 가능해? 알았어. 내가 병원으로 갈게. 전략 짜야지. 퇴원 후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갔어요. 우선 노트북에서 보지 못한 다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119 실려가기 전에 남편과 그 여자 메시지만 확인했던 터라 시댁과 남편의 대화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찾아냈죠. 남편의 메신저에 있는 가족 단톡방 중에 저만 빠진 단톡방이 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 왔어요. 곧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마구 올라와 있는데 그 여자와 남편도 같이 여행을 갔더라고요. 5명이 같이 있으니 대화 내용은 안 올라와도 사진들은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거슬러 올라가 저만 빠진 이 단톡방이 언제부터 생성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폰을 새로 구입한 시점에도 이미 이 단톡방이 있더군요. 그 전에 있던 대화 내용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돈으로 생각했고 일부러 저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 남편에게 원래 돈 잘 버는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댁에서 제게 돈을 빌리고 버리겠다는 것까지. 저는 그 대화록을 저장해서 파일로 만들어 제 메일로 보내뒀습니다. 그리고 그 단톡방에서 어렵사리 벗어났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남편 방에 있는 서류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가족 경영 회사니까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서랍장을 뒤지다가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연대보증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지? 자세히 읽어보니 시아버지 회사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연대보증인으로 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사 현재 부채가 5억이었는데 그 연대보증인이 저였더군요. 미친... 맹세코 제가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제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그 인감이 어디에 있는지는 남편만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쓴 거구나.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으로 5억짜리 연대보증을 세운 거예요. 이 연대보증의 의미는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제가 5억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인간들이 처음부터 저를 완전한 호구로 본 거예요. 돈 빼먹고 연대보증 세우고 나중에 잘못되면 빚까지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서류도 전부 사진 찍어뒀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나 연대보증 서류 찾았어. 내 동의 없이 작성된 거야. 뭐? 진아야, 그거 사문서 위조인데? 형사고소 가능해. 이것까지 해서 완전히 박살내자. 하나도 안 남기고. 시댁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소송장, 사문서 위조 고소장, 대여금 반환 수송장, 변호사가 다 준비해줬어요. 그리고 제 짐은 친정엄마와 함께 전부 빼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 제가 결혼 전부터 쓰던 것들 하나도 안 남기고요. 6박 7일 여행 끝나고 돌아온 시댁가족이 본 것은 텅 빈 집과 우편함에 꽂혀있는 각종 소장들이었습니다. 시댁가족이 귀국한 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벨이 울리자마자 받았는데 고막이 터질 것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김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뭐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냐고? 이 소장 뭐야? 이혼 소송에 고소에 반환 소송에 이게 다 뭐냐고? 게다가 너 집 나갔니? 가구며 가전이면 다 없다고 상훈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소장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짐은 제가 다 뺐어요. 이제 필요 없어서요. 너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야? 당장 집에 와. 얘기 좀 해. 싫은데요. 뭐? 제가 왜 가야 하는데요? 할 말 있으시면 직접 와서 하시든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지 않겠어요? 직접?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수모를 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노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이 지금... 그리고요. 저 119 부르던 날 전화통화 다 녹음해뒀어요. 냅둬라 전연 꾀병이다 하셨죠? 그거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아마 남편, 그 여자, 그리고 시댁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 갈 겁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 캡처도 다 있어요. 태국에서 놀면서 우리 며느리 예쁘다 하셨잖아요. 그 여자 사진 올리시면서요. 그건... 연대보증 서류도 찾았어요. 제 동의 없이 제 인감 사용해서 5억짜리 연대보증 세우셨더라고요. 그거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 이용하고 버리려고 한 거 법적으로 다 받아낼 테니 단단히 각오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 다 안 받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시어머니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직접 찾아왔어요. 현관 밖에서 벨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진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문 좀 열어줘. 전 할 얘기 없는데요. 그냥 법정에서 만나요. 제발 문 좀 열어줘. 설명할 게 있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친정엄마가 저 대신 문을 열어주셨어요. 엄마도 할 말이 있으셨거든요. 설명이요? 뭘 설명하시게요?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혼자 두고 다 같이 해외여행 가신 거요? 아님 며느리 대신 상간녀를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다닌 거요? 두 개 다 설명하실 거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저만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시누이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말하더군요.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그거 아니?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다짜고짜 소송이라니.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안 통한 건 그쪽 분들이잖아요. 아프다고 말했고 비행기 안 탔으면 오라고도 말했어요. 근데 뭐요? 뭐 꾀병? 네가 평소에 좀 예민했어야지. 나야말로 진짜인 줄 알았겠니? 예민했다고요?
저 임신하고 김장시키고 청소시키고 시댁 대소사 다 불러서 일 시키시면서요? 그래서 하혈까지 했는데 제가 예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대로 된 반박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 돈 3억 빌려간 건요. 3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으시면서 제가 돈 얘기하면 무슨 돈 타령이냐고 타박하셨잖아요. 아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빌린 건데 네가 당연히 이해해줘야 하는 게 맞지. 그래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다 같이 여행 가서 호화롭게 놀다 오셨어요?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근데 연대보증은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5억짜리 연대보증 세우신 건 무슨 의도인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 그건 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한 거고 난 몰랐어. 그럼 여기 와서 하고 싶으신 말이 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요. 이혼하면 저한테 빌린 돈 돌려줘야 되니까 급해서 오신 거 맞나요? 아이,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따지려고 온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소송 없이 대화를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전 이게 소송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 들어보면 어머님이 남편한테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도 저 결혼시킨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여자 데리고 가족여행 가셨고요. 우리 며느리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겠죠. 다 알아요. 남편 카톡 다 봤어요. 제 돈 빼돌려서 그 여자랑 사업하려고 했던 거, 결혼 자체가 사기였던 거요. 아이, 그건 상훈이가 혼자 한 거야. 나도 나중에 알았어. 어머님도 공범이에요. 알면서도 저한테 묵인하셨잖아요. 그 여자 며느리라고 부르셨잖아요. 진아야, 그 고소만 취하해줘. 이러면 우리 둘 다 망해. 아버지 구속되고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그거야말로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저 죽게 생겼을 때 꾀병이라고 내버려두고 놀러갈 땐 이런 거 생각 못 하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실실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 집하고도 관련 없고. 솔직히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해줘야지. 왜요? 나 전과자 되면 인생 끝이야. 취업도 못하고 앞으로 뭘 해도 전과 기록 따라다니잖아. 그럼 그때 왜 그런 소문 내셨어요? 제 아이가 남편 아이 아니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잖아요. 그게 어디 내 탓이겠어? 새언니 탓도 있지, 안 그래요? 솔직히 사실을 말한 건데도 명예훼손이 되나 싶고. 뭐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신우에게 되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제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야. 신우이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확 말하더군요. 사실은. 야, 조용히 해!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표독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우리 소송하겠다면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너 우리한테 이런 거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저 인간들이 잘못한 건 너무나 많은데 제가 후회를 한다뇨?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없이 쳐다만 보고 있으니 시모가 그러더군요. 너만 소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수연아, 가자. 신우이가 마지막에 소리치더군요. 새언니, 내 명예훼손이라도 좀 취하해줘요. 솔직히 난 다른 사람들에 비한 별거 아니잖아요. 야, 뭐하니? 구걸하지 마. 쟤도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려. 뭐 법대로 하겠다고? 그래, 법대로 해서 누가 이기나 보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가 저렇게 당당하나 싶었는데 뜬금없이 제 아이가 다른 남자 아이라며 친자 검사를 하자고 제안하더군요. 제가 전에 하자고 했을 땐 거절해놓고 말이죠. 변호사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혹시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맹세코 다른 남자애 아니야. 이번엔 친구가 당황스럽다는 듯 말하더군요. 근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친자 검사를 하자고 하지? 저쪽에 유리하긴커녕 불리하기만 한 건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난 진짜 떳떳하니까 하자고 해. 대체 뭐 때문에 내 애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자고. 그렇게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두 쪽 모두 모였을 때 꺼내보기로 했고요. 저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 이거 결과만 나오면 네가 얼마나 더럽게 몸을 굴렸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남편도 옆에 앉아서 그러더군요. 진실이 밝혀지면 너도 떳떳하진 않아. 난 절대로 내 재산 당신한테 나눠줄 생각 없어. 더럽고 치사한 인간들이 개처럼 짖어대는데 참느라 혼났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가 개봉되고 서류를 각 변호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확인한 변호사들 표정이 둘로 갈렸습니다. 99.99% 일치라고 나왔네요. 네? 아이 그럴 리가요. 분명히 우리 애는 정자수 부족으로 난임 판정받았다고요. 이게 원인이었어요. 제 뱃속의 아이가 자기들 손주가 아니라고 확신한 이유요. 유전자 검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정자수 부족으로 난임 판정까지 받았는데 속이고 결혼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그렇게 말하든 말든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진짜 내 아이라고? 내가 난임 판정 받은 지가 10년이나 됐는데 10년 만에 생긴 내 아이가... 남편은 정말 크게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결과 만족하셨죠? 이제 소송에 걸림돌은 없을 테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난임 판정 받고도 속이고 돈 때문에 결혼한 남자랑은 최대한 빨리 헤어지고 싶거든요. 제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아빠나 할머니는 필요 없으니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남편이 따라 일어서더니 다급히 제 손을 붙잡으며 말하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진짜 그 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잘못했다고 네 입으로 꺼낸 쓰레기 같은 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예, 아이는 잘 있니? 조산으로 태어났다는데 아픈 데는 없고? 시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어 묻더군요. 어이가 없고 열받아서 결국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그걸 왜 걱정해요? 그 아이 조산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어머님이 한 짓은 홀라당 까먹었어요? 꾀병이라면서요. 나랑 아이가 저승길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도움은커녕 내버려두고 여행이나 간 주제. 예, 우리가 그 사실 알았으면 그랬겠니? 서준이가 내 손주인 거 알았으면 내가 수발을 들어도 들었겠지. 우리 애는 이미 당신네들 행동 때문에 일찍 태어날 필요도 없었는데 일찍 태어나서 힘들게 인공호흡기 달고 니큐 안에 있잖아요. 그 여자, 남편이 나 만나기 전부터 만났다던 그 여자한테 애 낳아달라 그러세요. 전 절대 우리 서준이 안 뺏길 거니까.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 여자랑 7년을 만났는데도 임신이 안 됐으니까 나도 오해한 거야. 우리한테도 서준이는 중요해. 안 뺏길 거라고. 하! 119 녹취록 다 있는 거 아시죠? 그거 꺼내면 당신들 절대 우리 애 못 데려가. 애가 미숙아로 나오게 만든 장본인들이니까. 오늘도 더러운 년 어쩌고 하셨죠? 아이 엄마에 대한 폭언까지 더해지면 양육권은커녕 친권까지 위험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 그렇게 말하고는 남편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그 인간들 얼굴 표정 바뀌는 순간이 진짜 속 시원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씁쓸하더군요. 두 번째 결혼도 이렇게 망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이 수시로 절 찾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나 진짜로 반성했고 그 여자랑도 헤어졌어. 당신이 헤어지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인데.
그리고 난 반성도 사과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 제발, 내가 미쳤었어. 미쳤던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고 처음부터 다 연기였던 주제. 아니야, 처음엔 진짜 좋아했어. 됐어. 나도 다 알아.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했는지. 단톡방에 고스란히 있더라. 하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와이프한테 사업자금 달라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혼은 확정이야. 번복할 생각 없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까지 다 돈으로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진아야, 제발 다시 한 번만. 119 부르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한 말은 이제 머릿속에서 아예 삭제했어? 당신 애라고 와달라고 애원할 때 애가 태어나봐야 아는 거지 그랬지? 난 그 말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야. 어머님이 하신 꾀병 발언도 마찬가지고. 그건 그때는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저 속 시원할 뿐인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그 여자나 다시 만나러 가. 씨 없는 거 알고도 사랑하는 사이였다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 안 그래? 그 여자는 애 생긴 거 알고 헤어지자고 했어. 양육비 들어갈 거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난다고. 그 여잔 그런 여자였어. 나한텐 당신이 진짜 부인이고 사랑이야. 그래? 근데 어쩌지? 난 혼자 피 흘리며 119 부르고 수술 동의서 쓰면서 너에 대한 마음은 그냥 싹 지웠는데?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찾지 마.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남편은 그 후로도 매일 친정집 앞에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울고 빌고. 하지만 전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는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사문서 위조건으로 시아버지는 구속됐습니다. 제 동의 없이 인감을 사용해서 연대보증 계약을 한 것,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거든요. 변호사가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연대보증은 무효 처리됐고 5억 빚은 시댁이 직접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한테 떠넘기려던 빚이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이혼 소송도 제가 이겼어요. 외도 증거가 명확했고 임산부 6기까지 인정돼 위자료 1억이 나왔어요. 재산 분할로 2억 더 받았고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처음에 빌려줄 때 녹화해둔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자 넉넉히 쳐서 갚을게라고 한 시어머니 말이 다 녹화돼 있었거든요. 3억에 이자까지 해서 3억 5천만 원을 받아냈어요. 신우이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 원, 전과자가 됐습니다. 다른 남자 아이라고 주변에 소문낸 것, 증인도 있고 녹음도 있었어요. 시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시아버지 구속에 연대보증 무효에 소송 전패에 식품 공장은 부도 직전이 됐어요. 모든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총 6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2억, 대여금 반환 3억 5천, 그리고 양육권은 100%, 양육비는 매달 150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3개월 뒤쯤 시댁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혼 재산 조사 과정에서 시댁 회사의 탈세 정황이 발견됐거든요. 10년 넘게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왔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친정엄마가 저도 모르게 국세청에 제보를 했더군요. 결국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10년간 수십억 원의 탈세가 적발됐어요. 추징금과 벌금으로 시댁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내 딸 저승 보낼 뻔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두 발 뻗고 자기하겠니? 저지른 죄가 없었다면 또 모를까.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한 게 있으면 죄값 받아야지.
친정엄마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결국 시댁은 완전 쪼개졌어요. 공장 건물은 압류됐고 시아버지는 사문서 위조에 이어 탈세까지 더해져 집행유예를 받았죠. 시댁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저는 새 아파트에서 서준이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래 아이들이랑 똑같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가끔 생각해요. 그날 119 버튼을 안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참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쯤 5억 빚에 짓눌려서 살고 있었겠죠? 남편의 외도는 계속됐을 거고 시댁의 구박도 계속됐을 거예요. 그 여자가 당당하게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최악이었다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이혼당했을지도 모르죠. 전 그날 119를 직접 부르면서 제 인생을 제가 구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